새벽에 고산지대가 흔들렸습니다. 파키스탄 포대가 중국산 155mm 자주포 15대를 일제히 가동시키며 불을 뿜기 시작한 순간 인도군은 단 4대의 K9 바지라만으로 맞섰습니다. 수적 열세가 3배가 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첫 발이 터지는 순간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K9은 명령 수신 후 30초 만에 포신을 올렸고 정확한 탄도가 파키스탄 포대를 향해 연속으로 꽂혔습니다. 중국산 자주포가 발사 준비조차 끝내지 못한 채 55초를 허비하는 동안 K9은 이미 3번째 사격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키스탄 포대 절반 이상이 반격전에 무력화되며 사실상 전투가 종료된 것입니다. 인도군 지휘부는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 전투는 수량이 아니라 체계의 싸움이었다. K9은 숫자를 압도한 것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동시에 화면을 멈췄습니다. 노르웨이 호칸지 시험장에서 K9 자주포가 47톤의 몸체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유럽 기자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독일 폐제 하이천이 당연히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하던 분위기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K9의 호칸지 가동률이 90%대였고 폐제 하이천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같은 155mm 50이 구경장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답은 K9의 설계 철학이 유럽산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60도를 넘고 산악, 도심, 해안이 뒤섞인 한반도에서 전술 기동을 반복해온 나라입니다. 이 환경 자체가 혹한 혹서, 고출력, 반복 기동을 견딜 수 있는 플랫폼을 강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K9은 냉각 효율, 출력 유지, 진동 제어, 자동 사격 통제 같은 요소가 서로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산이 정밀성 중심의 고비용 설계라면 한국은 실전 환경을 전제로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한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노르웨이뿐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경 분쟁 지역에서 벌어진 포격전에서 파키스탄은 중국산 155mm 자주포 약 15대를, 인도는 K9 바지라 4대를 배치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K9은 명중률, 연속 사격 속도, 반응 속도에서 중국산을 완전히 압도했고 실전 데이터에서 K9의 첫 발 발사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초, 중국산은 약 55초였습니다. 사격 후 진지 이탈까지 걸리는 시간도 K9이 60초 후반대, 중국산은 그보다 길어 반격 회피율에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결국 파키스탄 포대는 반격을 피하지 못해 전력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됐고 인도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K9 추가 도입을 바로 결정했습니다. K9의 실전 운용 기록은 이미 10개국 이상에서 축적되고 있고 고산지대 운용에서도 발전기 효율이 90% 이상 유지됐습니다. 이는 중국산 대비 약 25% 높은 수치이며 포신 수명도 1500발 수준으로 경쟁 모델보다 오래갑니다. 유지비 역시 폐제 하이천 대비 약 40% 낮게 평가됐습니다. 유럽 매체들이 한국산 자주포를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플랫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K9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능, 가격, 수명 주기 비용을 모두 만족하는 자주포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지만 K9은 모든 항목을 충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플랫폼을 수십 년간 양산하며 누적된 실전 운용 데이터는 그 어떤 기술로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방사는 실전 경험이 기술을 완성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규모와 생산성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은 유럽조차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나토 기준의 붕괴였습니다. 나토 국가가 독일산을 놔두고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유럽 방산구조의 균열을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K9 도입 행렬에 합류하면서 유럽 포병 체계의 표준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K9을 단순 무기가 아니라 포병 전장의 기준을 바꾼 시스템으로 규정합니다. 정밀, 기동, 생존성, 유지성, 확장성 등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한 유일한 자주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K9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K9은 한국이 만든 무기 중 가장 넓은 전장을 바꾼 주역입니다. 나토의 혹한지, 인도의 고산지대, 중동의 사막, 한반도의 산악지형까지 모든 환경에서 신뢰성을 입증한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포병 최강자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한국이 만든 자주포가 오늘은 세계 전장의 기준이 되었고, 이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기술 개발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K9은 한국 방산이 세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K9이 세계 시장에서 유일한 자주포 플랫폼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조적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은 K9이 혹한, 고산, 사막, 산악 같은 전장 환경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라는 점입니다. 노르웨이 시험에서 K9의 혹한지 가동률은 90%를 넘었고 폐제하이처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는 출력을 유지하는 구동계, 냉각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 급격한 진동을 억제하는 현가장치 등 한국이 한반도 포병 구조에서 축적한 기술적 경험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 포격전은 이 구조적 차이를 실전에서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인도군 K9 바지라 4대가 중국산 자주포 약 15대와 마주했지만 반응 속도, 명중률, 연속 사격 속도에서 K9이 압도하며 파키스탄 포대를 무력화했습니다. K9의 사격 명령 수신 후 첫 발 발사 시간은 약 30초였고 중국산은 55초 수준이었습니다. 이 반응 속도 차이는 진지 이탈 속도를 결정했고 생존성에서도 극명한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인도군은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 즉시 K9 추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K9의 높은 국산화율이 실제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K9은 80% 이상의 부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어 정비와 탄약, 부품 조달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유럽산 자주포는 부품 수급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많아 실전 유지 능력에서 치명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K9을 전쟁 지속성을 확보하는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생산 능력에서도 K9은 독보적입니다. 한국은 연간 50에서 70대 수준의 양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 조립 라인까지 확보해 공급망 확장이 가능합니다. 유럽, 중국은 이 수준의 대량 양산이 어렵고 이는 해외군이 K9을 선택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또한 K9을 기반으로 한 확장 체계는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K10 탄약 운반차, K11 지휘차, K9A2 자동화형 등 동일 차체로 계열화를 구축해 전술적 통제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자동장전 수준이 높을수록 승무원 생존율과 사격, 이탈 전환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포병전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포병 교리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실전적인 구조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밀도를 바탕으로 실제 전시를 가정한 복합 포병 기동 훈련을 지속해왔고 K9은 이러한 교리와 함께 발전했습니다. 무기만 베낄 수는 있어도 교리까지 베끼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실전 경험이 K9의 성능을 더 강화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K9은 성능, 가격, 기동, 정비, 확장성, 대량 생산 능력까지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유일한 자주포입니다. 경쟁 모델들이 일부 영역에서 강점이 있어도 전체 전장 조건을 충족하는 무기는 K9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대체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9월 3일 필리핀 자주포를 한국산으로 도배하는 이유 영상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돼 세계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 현지 언론은 한국 무기 도입을 방산 장비 교체 이상의 의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KPI 뉴스는 필리핀 정부가 서방 국가들의 무기 수출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국산 무기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으며 한국산 무기는 첨단이면서도 서방 장비보다 저렴하다는 현지 평가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필리핀이 미국이나 유럽산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 지원과 현실적인 조건을 갖춘 한국 방산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해외 주요 매체들은 최근 동남아에서 한국 K9 자주포의 확산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미 레코그니션은 베트남의 K9 도입이 국경 방어가 아니라 남중국 해선 방어용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도는 베트남의 선택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균형을 바꾸는 신호탄이며 인접국들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필리핀이 미국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산 무기를 고려하는 정치 외교적 맥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워싱턴의 승인 절차와 가격 문제로 무기 도입이 지연된 사례를 언급하며 필리핀은 신속한 전력 확보를 위해 한국의 무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제약을 우회하고 자주적인 안보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필리핀이 한국산 장비를 고집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외교적 계산 속에서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흐름은 베트남의 결정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까지 압박으로 번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산 K9이 동남아 전체의 전략 지형을 바꾸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핀이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군사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 장비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실제 무기 도입 과정에서는 반복되는 지연과 불완전한 지원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미군 인겨 장비 제공이 축소되면서 필리핀 국방부는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한국이 유력한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경공격기, 상륙함, 호위함 등 다양한 무기를 필리핀에 공급한 경험을 쌓으면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즉, 실리만 따지는 구매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서 필리핀과 군사적 연계를 지속해온 것이죠. 무엇보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만으로는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첨단 장비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고개다 외교적 승인 절차가 복잡해 도입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해외 수출 경험이 풍부하고 생산인도 속도가 빠르며 필리핀의 예산 현실에 맞춘 가격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계약 당시 인도 속도가 미국이나 유럽산보다 최소 2-3년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의 압박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필리핀 입장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국내 여론 역시 한국산 무기에 긍정적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필리핀 군사 커뮤니티인 맥스 디펜스에서조차 왜 K9을 고려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전문가 차원에서 제기될 정도로 현지에서는 이미 한국산 무기가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무기 계약을 넘어 필리핀이 미국 일변도의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다변화된 군사 전략을 추구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K9은 왜 필리핀 해안 방어의 핵심 무기로 주목받는 걸까요? 바로 해안포와 자주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정식 해안포는 위치가 노출되는 순간 무력화되지만 K9은 궤도형 기동성을 바탕으로 바닷가와 산악지대를 오가며 전력을 분산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기와 연동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결합하면 움직이는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은 중국의 해군 함정과 상륙정을 견제하는 데 최적화된 특성으로 필리핀의 취약한 연안 방어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해법이 됩니다. 결국 한국 K9은 필리핀군의 화력 증강을 넘어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외교적으로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다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먼저 선택했고 필리핀이 뒤를 따르며 말레이시아마저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남아시아의 군사균형을 한국산 무기가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포병 전력은 오랫동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력으로 운용되는 이스라엘제 아트모스 2000 차륜형 자주포는 반군 토벌과 내전형 분쟁에서는 쓸만했지만 남중국해에서 전개되는 군사적 긴장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차륜형은 도로가 잘 정비된 내륙 평지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해안선과 산악지대가 복잡하게 얽힌 필리핀 지형에서는 방어력도 기동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해군이 대형 수송선과 상륙정을 동원해 해안 상륙을 감행할 경우 아트모스로는 사거리와 화력에서 도저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필리핀군 내부에서도 이 전력으로는 중국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 틈을 한국산 K9이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K9은 기본 사거리 40km, 신형 탄약을 사용할 경우 54km 이상까지 도달합니다. 이는 내륙의 적진지를 공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안선에서 50km 떨어진 해상 목표까지 타격 가능한 능력입니다. 중국 해군이 필리핀 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해정, 상륙정, 보급선을 견제하는 데 충분한 거리죠. 게다가 K9은 분당 6에서 8발의 고속 연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탄을 교체해 장거리 정밀 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연안에서 중국군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공격적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례는 K9이 지상화력만 지원하는 자주포가 아니라 기동식 해안포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대표적 예시입니다. 2025년 이집트는 홍해와 수에즈 운하 방어를 위해 K9을 개조하여 연안 방어 체계에 편입했습니다. 기존의 고정식 해안포는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는 순간 미사일 한 방에 파괴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었지만 K9은 궤도형 기동성을 바탕으로 해안선을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필요할 때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주포의 활용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필리핀 역시 이를 면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K9 도입은 필리핀의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K9을 국경 방어용이 아니라 남중국해 선방어 임무에 직접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은 이를 두고 남중국해에서 군사균형을 바꾸는 결정적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해역을 두고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 입장에서 베트남이 이미 기동식 장거리 화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곧 전략적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필리핀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협상력에서 밀리고 실제 충돌 상황에서는 전술적 열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토가 말레이 반도와 보르너 섬으로 분리된 구조 때문에 국방전략상 해상방어는 곧 국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그간 정치적 불안과 국방예산 삭감, 부패 스캔들로 자주포 도입 사업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러시아제, 중국제, 터키제 자주포가 후보에 올랐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붕괴했고 중국제는 정치적 부담이 컸으며 유럽산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K9은 가격 대비 성능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델입니다. 전 세계 9개국 이상이 도입했으며 나토 훈련에서 K2 전차와 함께 서방 주력 전차들과 나란히 활약한 이력은 한국산 무기가 더 이상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임을 보여줍니다. 디펜스 뉴스도 말레이시아가 포병 현대화를 다시 추진한다면 한국 K9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 이미 배치한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K9의 조합은 전략적으로 매우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브라모스는 적 대형 전함을 저지하는 날카로운 창이라면 K9은 상륙정과 수송선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미사일은 수량이 제한적이고 재장전이 어렵지만 K9은 한 번에 40발 이상을 연속 사격할 수 있고 해안선 전역을 기동하며 다중전선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중국 해군 입장에서 작전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요소가 되고 필리핀의 취약한 연안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인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K9이 포병의 왕이라는 별명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에서 태어난 무기가 동남아 전략 구도를 재편하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9의 해외 수출 단가는 약 60억 원 선으로 미군이 사용하는 팔라딘 M109 A7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습니다. 국산화율이 80% 이상을 달성해 부품 조달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해외군이 매력을 느끼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 방산 기술력이 동남아 각국의 안보 독립과 직결된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이 불을 붙였고 필리핀이 따라가며 말레이시아가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무기 거래가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억지력을 세우려는 과정에서 한국 무기가 중심에 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